7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1275명, 오늘 코로나 발생 후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며 이달 말에는 하루 2,000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합된 멈춤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서울에 먼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경제행보에 나선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여권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윤 전 총장 부인의 박사 논문 의혹을 놓고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죠. 정치 행보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비경선 컷오프를 사흘 앞둔 민주당에선 탈락자가 되지 않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방어에 주력하겠다면서 경선 캠프 운영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바지 발언을 놓고선 당내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배우 김부선 씨가 법원에 신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혜원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벌써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해야 나가는 거예요. 네. 신체커. 네,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어제 이제 저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의 정치 참여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지금 이제 빈소에 많은 정치인들이 찾고 있고 정치 행보가 좀 빨라질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빈소를 찾았다는 거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전 4시에 이제 빈소를 찾았고요. 아직 조문 중이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자들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오후에 빈소를 찾았는데요. 부총리와 감사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논하면서 늘 최 전 원장을 존경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답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최재형 전 원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전부터 많은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죠. 이준석 대표도 간다고 했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 후 최다인 1,275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이달 말에는 최대 2,10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의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부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뉴스픽 5입니다. 오늘도 전할 소식이 많은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1275 역대 최다, 그리고 전 세계 400만 명 사망, 코로나 소식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어서 IT 대통령 피살, 자산 관리인 유죄, 자사고 10전 10승 이렇게입니다. 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코로나 발생 이래 최다인 12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싸운 우리의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확진자 수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지역 감염자 중에서 서울 545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000명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81%고요. 더 무서운 건 이 중에서 40%가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란 겁니다. 자, 지방에서는 충남, 부산, 그리고 제주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 서울은 진짜 물러설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일주일간 일평균이 387.4명으로 4단계 기준인 389명 턱밑까지 왔습니다. 내일도 500명대가 나온다 치면 4단계 기준을 훌쩍 뛰어넘게 되고요. 때문에 정부는 서울만이라도 단독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이 많은 젊은 층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26개 선별진료소를 51개까지 2배로 늘리고 언제 누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상황, 증상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유동인구가 수십만인 강남구 코엑스 인근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어제 강남 선별진료소는 평소보다 1,000명 많은 4,500명분의 검사 키트를 준비했지만 문 닫기 3시간 전에 동이 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너무 많았고 이 건물 뒤에까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오후에 온다고 온 게 지금도 그래서 어느 번 바꿔도 지금 거의 1시간, 한 40분? 삼성의 현대백화점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네, 좀 걱정이 돼서 그냥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답답하고. 무증상자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네, 받고 가려고 합니다. 자, 만약 서울에 4단계가 적용되면요. 오후 6시 이후로는 딱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칼퇴 후에 집으로 꼭 필요한 곳만 다니란 의미입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밤 10시까지만 운영하고 클럽과 헌팅 포차는 아예 영업 정지, 사실상의 봉쇄령입니다. 자,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확진자 수가 떨어져 줘야 하는데 전망이 어둡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심이 4차 대유행 위기를 불렀다라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이 충분치 않은 6월부터 방역 완화의 시그널을 줬고 그게 치명적인 패착이었다라는 건데요.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4일부터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한 정은경 청장과는 달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 중대본의 반장은 국내 유행은 통제 가능하고 델타 변이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답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실외 마스크 벗기, 해외여행 재개 등의 완화 조치가 취해졌고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 회의감을 일으켜 4차 유행을 이끌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야외는 물론이고 식당과 주점,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어울리는 사람들 부쩍 늘었습니다. 이것은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제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채질하는 격이다. 코로나 백신 한 번 맞으면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라든지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죠. 젊은 사람들은 접종률도 지극히 낮아요. 정부가 백신 제공을 충분히 공급해서 적응도 안 했으면서 지금 4차 대유행이 오고 그 와중에 20, 30대가 많이 감염된 건데 이거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실. 거리두기 단계도 엉켜버렸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진입한 게 액전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의 2단계 일주일 연장에 또 연장 조치만 거듭했습니다. 유흥시설 영업 부분에서 기존께 더 강력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반대로 가는 기준, 또 지키지도 않을 새 기준은 왜 만든 거야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는 3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로 직행하겠다는 건데 불과 일주일 전엔 고삐를 풀고 돌연 4단계로 가는 것 국민들이 곧장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고요. 김부겸 총리는 고개를 90도로 낮췄습니다. 예, 그런 지적, 겸허히 수용합니다. 예. 저희로서는 고민이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이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또다시 이런 어려운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맞게 해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두 번째 픽도 코로나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400만 명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62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브라질과 인도가 각각 52만, 40만 명을 넘겨 뒤를 이었습니다. 비극의 이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We have just passed the tragic milestone of 4 million recorded COVID-19 deaths. The world is at perilous point in this pandemic. However, compounded by fast-moving variants and shocking inequity in vaccination, driving a wave of death in parts of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자, 특히 접종률이 높은 일부 선진국들이 마치 유행이 끝난 것처럼 봉쇄와 긴장을 풀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등지에선 마스크 착용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영국 보리스 총리 오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를 해제하겠다라면서 신호탄을 쐈는데요. Will I personally wear a mask? I think that, as I said earlier on, it will depend on the circumstances. And I think that what we're trying to do is move from a universal government diktat to relying on people's personal responsibility. 자, 그러자 영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는 wear 마스크와 더는 못 참겠다, enough is enough라는 상반된 해시태그가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냐,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2천여 명으로 5개월 만에 다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We would ask governments to be really careful at this moment, not to lose the gains you've made, to open up very carefully. 자, 오늘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결국 코로나 긴급 사태 속에 열리게 됐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올림픽 기간은 전부 해당되고요. 패럴림픽이 열리기 직전까지 긴급 사태가 이어집니다. 결국에 올림픽은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전망인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입장권 수입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어제 도쿄에서 약 2달 만에 신규 확진자 900명을 넘겼고요. 전국적으로도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올림픽이 문제냐? 당장 처절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곳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길어지면서 경제난을 호소하는 빈국들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선 최근 집 밖에 흰 깃발이나 티셔츠를 내걸어 도움을 청하는 백기 캠페인이 일고 있고요. 사망자 수 세계 2위인 브라질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려 텐트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asa já não tem como também usar gás. Comida tá cara, tudo tá caro, então eu tive que vir para as ruas pedir ajuda, coisa que eu nem imaginava um dia tá acontecendo comigo, hoje em dia tá acontecendo. 네, 이어지는 픽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IT 대통령 피살입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였죠. 좁은 모이지 IT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일 새벽 사저에 침입한 괴환들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IT는 인구의 60% 가까이가 빈곤층인 극빈국인데요. 최근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퇴진 요구가 거셌고 또 갱단의 납치 범죄가 급증하는 등 치안도 악화돼 왔습니다. On fait que de présider un conseil ministre à l'extraordinaire. Côté nous décidé de déclarer état de siège sur tout le pays. 자,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암살범들은 고도로 훈련된 외국 용병으로 미국 요원을 사칭했다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목격자 영상 중엔 총을 든 암살범이 이렇게 사저를 빠져나가는 장면, 또 영어로 미국 마약 단속국이다, 물러나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물론 미국은 배우설을 전면 부인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 IT 국민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재 용의자 4명은 사살됐고 남은 2명도 체포 후에 구금됐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자사고 10전 10승입니다. 경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모두 1심에서 승소했고요. 자사고 지위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서울, 경기, 부산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완패를 당했는데요.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두 자녀를 외고에 보낸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 비판을 수용한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소명이고 폐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자산관리인 유죄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이 PC 등 증거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서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또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 등등 정 교수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라며 선처를 구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1275명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추이를 볼 때 4차 대유행의 초입 부분이지 정점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 서울의 경우에는 내일쯤 이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이 발생 이래 가장 많은 1,2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의 81%인 994명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요. 수도권만 1,000명이네요. 네, 거의 1,000명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울은 어제에 이어서 연속 500명대 550명입니다. 서울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4단계 진입 기준이 주간 일평균 389명인데요. 오늘까지가 387.4명인 만큼 내일 만약에 348명 이상이 확진이 되면 4단계 기준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방역당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판단하에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현재 서울이 경기와 인천에 비해서 환자 증가폭이 훨씬 큰 만큼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로 격상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3단계에서 4단계로 차례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서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아까 좀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 추세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간다면은 이달 말쯤에는 하루에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은경 청장은 그 방대분과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분석한 수학적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7월 말에는 일일 확진자가 1,400명,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140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약간 상당히 수학적인 부분이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단위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격리가 되거나 그다음 사망 또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그 미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7월 말에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있는 그 재생산 지수도 이제 분명히 참고한 것이고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악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7월 말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역시 우려가 되는 건 델타 변이의 확산인데요. 그 정 청장은 현재 델타 변이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8월 중에 좀 점화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마코, 지금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1주간 수도권 확진자 10명 중에 1명은 변이 감염자고 이 중 영국발 알파형이 약 27%, 그리고 인도발 델타형이 13%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국 대비 수도권에서 델타 검출률이 가장 높습니다. 신채거, 지금 백신이 델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델타 변이에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과연 백신을 맞으면 델타 변이 감염이 안 되는지. 맞아요. 예. 정리를 하면요. 예방 효과는 조금 낮아지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고 또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보면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델타 변이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걸릴 수는 있지만 치명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2번 접종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70%,
화이자는 8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좀 예방 효과가 적게 나온 연구도 있는데 그래도 상당한 숫자고요. 여전히 둘 다 효과적이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또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도 90% 가까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접종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죠.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은 현재 80%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김부겸 총리의 좀 연설 내용이나 입장을 들어보면은 정부는 80% 안을 고수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80% 지원안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겁니다.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좀 나왔는데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전망도 있잖아요, 류 실장. 지금 어때요? 민주당 지도부 쪽의 고민이 크겠는데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80% 지원안에 대해서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여론이 적지가 않습니다. 당내 의견도 그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국민 쪽으로 기운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이 일방적으로 또 전 국민 지급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정부와의 갈등 속에 독주에 나섰다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 처리 시한을 고려하면요, 조벤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무게추는 전 국민으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시정 연설 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김 총리가 따로 면담을 가졌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이 우세하다는 의원총회 결론을 추경안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론하고 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주의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서 전 국민 지급을 확정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 정부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와 확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 총리도 추경은 예산안에 관련된 법이므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관련된 논의를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신혜원 체커.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로 하겠습니다. 서울 4단계 진입, 코앞, 악화시에 하루 2,140명까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사실 과거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놓고 일본 극우의 논리라는 거센 비판이 여권에서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한 거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관련 논란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해봤습니다. 탈원전 행보를 선보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탄소 중심, 한 글자 차이로 도마에 올랐죠. 이걸 놓칠 정치권이 아닙니다. 민주당, 중심이란 단어를 그대로 패러디해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탄소 중립을 토론하는 모임에 탄소 중심이라 적힌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이걸 애교로 봐야 되는지 개그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중립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검찰을 지휘하셔야 될 분이 정치 중심으로 일 처리를 해오셨던 건가요? 이제 좀 그만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기를 쏙 뺀 비판도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었죠. 원전 방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좀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 원투펀치가 윤 전 총장을 향해 스트레이트를 꽂았습니다.
일본 극우의 논리다. 자민당 총재에 도전하는 거냐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맞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회심의 훅을 날렸는데요. 윤 전 총장이 말한 과거, 지난해 10월 이때를 지적한 거다. 역공에 나선 겁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그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의 주시를 하면서 당시 강경화 전 장관의 안일한 발언, 여당에서도 문제를 삼았었죠. 외교부 내부 문서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처분 관련 동향 및 대응 경과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글자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공개,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권 사항이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다시 문제를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상황은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입니다. IAEA를 중심으로 한 검증, 일본이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IAEA からの科学的な調査を歓迎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第三者の立場から ALPS 処理水の取り扱い、安全性を確認をいただくこと。 우리 정부가 추천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김원석 박사가 검증단 초청장도 받았었죠. 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일본 정부와 강하게 부딪혔던 중국도 검증단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日本一些政客费尽心思想要证明核废水清白，那就请他们把核废水用来饮用、做饭、洗衣服或者灌溉。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 결국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잘못됐다. 한마디만 덧붙였다면 논란은 없었겠죠. 불명확한 메시지를 내 비판을 자초한 이유. 여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일종의 사고가 터진 셈이죠. 근데 사고가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뭔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격을 하고 계시던데 상대를 공격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공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반대를만의 구호만 있는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구호. 국민의힘에선 공부가 부족한 건 당연하다. 방어막을 쳤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저렇게 공부하고 이랬었구나. 그러면 예. 저 사람 실제로 과거에 조국 장관 사태부터 해서 예.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일련의 어떤 행동들이 진짜 예전부터 기획된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부족한 건 당에서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겠죠. 국내인 입당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이 가르마를 타줄 거다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지금 주변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범야권의 인사와 더불어서 범여권에 포함되는 인사까지 이제 같이 계시다고 했는데 예. 서로 간에 좀 노선 경쟁이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과 만약에 소통하는 관계로 가게 된다면은 그 범야권에서는 이분이 선거 좌장으로서는 거의 탑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과 함께 그 방향으로 행보한다는 것이 지난번 출마 선언에 이어서 한 번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윤 전 총장, 보수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큰 접시론을 내걸었죠. 이 대표가 내세운 샐러드볼보다 포용 범위가 넓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 대표가 기대감을 표시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 그런데 정작 김 전 위원장 본인은 생각이 영 딴판입니다. 지지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대선 고지에 오를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서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겠지. 요즘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면 서로 극렬하게 상대방 약점을 잡고 가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극렬하게 상대방 약점을 잡는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바지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선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일명 홍감탱이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겠죠. 그래서일까요? 김 전 위원장은 11월 단일화론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 여론조사를 통해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안철수를 중심으로 여의도가 돈다. 정치가 돈다. 그다음에 윤동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천상천하 철수 독존, 천상천하 성렬 독존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입당을 미룬다고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당장 민주당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 공동체란 논리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줄일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게 만들었다던 박사 논문, 이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대학의 논문 검증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참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안 좋은 일이죠. 민망하다는 박사 논문의 표지인데요. 영어 제목에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YUJI, 유지를 음가 그대로 알파벳으로 바꿔 표현한 겁니다. 이 논문 문제가 없는지 국민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가 학술 지어낸 또 다른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죠. 출처 표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언론사 기사가 이렇게 많이 코슬지 게재 논문에 있는가 하고 해당 기사를 해당 기사가 디지털 타임즈 2006년 3월 기사였는데 그 기사 낱말 숫자를 좀 세봤어요. 그랬더니 733개였는데 똑같은 낱말이 문장도 똑같고요. 낱말을 세보니까 733개의 기사 중에 549개를 김 씨가 그 논문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 표절률이 74.8%였다는 얘기죠.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을 향한 검증, 이제 시작입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정치권의 현미경 검증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정치판, 원래 이런 곳입니다. 각오는 하고 들어왔겠죠.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드라마 보좌관 속 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물어뜯고 싸울 거니까요. 좋습니다. 만신창이가 될 각오가 되셨다니. 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그러니까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밝혔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했죠. 별세한 부친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생전에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만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그 최 전 원장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인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하라는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으실 때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네, 부친이 생전에 정치 참여를 우려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오늘 빈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찾았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후 4시쯤에 빈소를 찾았는데요. 조문을 마친 윤 전 총장은 당연히 와야 할 자리라 왔다면서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를 관계없이 존경받는 감사원장이었고 작고하신 어르신도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제가 부총리로 있을 때 감사원장이셨고 같이 국정을 논의하면서 늘 존경하던 분이었다면서 어른께서는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중 한 분이셔서 제가 조문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최 전 원장이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여러 언론 매체와 좀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어떤 언론의 그 기사를 보니까요. 짠맛 나는 소금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원장은 나라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할 수 있을지를 숙고해 결심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치 참여를 우려했던 부친과 형제들에게 짠맛 나는 소금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동의를 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원장과 소금, 어딘가 좀 들어본 듯한 조합인데요. 예, 최 전 원장이 지난해 그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소금을 언급했는데요. 외부의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압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겠죠. 예. 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부친상 이후에 최재형 전 원장이 상당히 빨리 정치 행보를 펼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지가 관심거리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친상을 당한 만큼 개인 신변을 마무리한 뒤에 입당 시기를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기자들과 한 번 더 만났는데 네. 오늘 자리에서는 이제 정치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 최 전 원장으로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세울 명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직에서 중도 물러난 만큼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감사원장 시절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조대환 전 민정수석 등이 최 전 원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최 전 원장 주변에서는 빠르게 입당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조금 더 빨리 입당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좀 많은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정치에 뛰어들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좀 굳힌 상황인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확실한 입장을 내비치진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통합과 해결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아직 출마에 대한 고심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통합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에 뛰어들 거냐 말 거냐도 관심거리지만 여냐 야냐도 지금 이제 좀 헷갈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향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사실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러브콜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꽃다발을 준비했다라면서 구애를 펼치고 있는 그런 양쪽에서 이제 그런 구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의 최근 행보를 놓고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라면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활발한 외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이제 경제 행보를 이제 펼쳤고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김용환 전 의원과 만찬을 함께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환 전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당시 경쟁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오셔서 약 1시간 반에 걸친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찍은 사진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그것을 찍을 때 여배우의 가방을 들고 찍었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같이 갔으면 뭐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뭐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당시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도 강하게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원전 오염수 발언, 강경화 비판, 물음표, 김종인 11월 야권 단일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우 마커,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나요? 오늘은 왠지 제 차례일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늘 조멘토만 이렇게 공격 대상이잖아요. 오늘 제가 좀 끌리는 키워드는 폭발물 소동이거든요. 저거부터. 네, 폭발물 소동. 하지만 첫 번째 키워드는 다릅니다. 네. 그럼 10일간 노출 키워드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0일 동안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1일 해킹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며 핵심 기술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측 서버 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지만 연구원 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해킹 정황이 포착됐고 핵융합 연구원의 컴퓨터 2대도 감염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실형 확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자신들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박근혜 씨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국고 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리고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기소 3년여 만에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폭발물 소동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일본 전시장에서 폭발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시장으로 우편물이 배달됐고 직원이 이를 열자마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폭발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최 측은 안전을 위해 전시회를 중단했습니다. 우익 세력의 반발을 딛고 어렵게 성사된 이번 전시는 지난 6일에 개막한 이후 사흘 만에 중단되게 된 건데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소녀상을 치우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가지고 가겠다는 협박이 이어지면서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도 언제 다시 열릴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은 우익 성향 정치단체가 일종의 맞불 전시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전시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박마커 충격이 큰 것 같은데 백반장이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주로 이제 박마커하고 조멘토를 당황시키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본선에 오를 6명의 주자를 가려낼 컷오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대 50으로 반영되는 조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 오늘도 뜨거웠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시험이 사흘 남았을 때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미 중요한 과목을 마무리한 모범생이라면 이 복습을 하면서 마지막 다지기를 하겠죠.
아니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하면서 공격력을 올리는 벼락치기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늘 모범생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벼락치기파에 가까웠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컷오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8명의 후보들 중에서 2명은 떨어집니다. 내일부터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매일 토론과 국민 면접으로 이벤트를 벌여온 민주당 후보들, 어제 저녁에는 정책 언팩쇼를 펼쳤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는 가장 먼저 공정선장이라는 화두를 꺼냈는데요. 최근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지난해 시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공정, 즉 공정성장입니다. 공정성의 확보가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공정한 성장은 공정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네,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지만요.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죠. 기본소득도 언급을 했습니다. 공약이냐 아니냐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받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지가 성장을, 성장이 복지를 견인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리고 복지의 확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한 발짝 더 지속적인 성장의 사회로 밀어낼 것입니다. 네, 사실 정책 언팩쇼는 1인 PT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상호 토론은 아니었는데요. 이 지사를 공격하면서 순위 상승을 노린 이 벼락치기파 후보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인데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라던 말바꾸기를 한 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뉴딜이라던 기본소득 이제 제1공약이 아니십니까?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증세 얼마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병통치약처럼 호명됐던 기본 시리즈 광고는 요란했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본인은 증세 대신에 수익률 7%의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유일하게 다른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경선 초기만 해도 비주류 정체성으로 뭉쳤던 두 사람의 모습,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마 민주당 이번은 경선 후보 중에서 가장 젊으시죠?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여야를 통해서 가장. 이재명 후보님과 서로 양자구도로 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가 더 모범생이냐 경쟁을 벌였다고 할까요? 내가 적통이다 강조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청출어람, 세 분 대통령께 배웠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특별한 책임입니다. 민주당다운 승리, 그것이 저의 운명 같은 책임입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적만으로 모범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도덕성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깨끗한 도덕성입니다. 수만의 융단 폭격 검증에서 견디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저 정세균, 도덕성만큼은 그 어떤 후보보다 자신 있습니다. 도덕성과 유능함으로 당을 하나로 통합하여 반드시 정권 재창출 이루어내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보내준 민주야 삼행시를 골라서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빅3 구도를 흔들고 있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은 민생과 공격력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별명이죠. 추다르크를 내세웠는데요. 박용진 의원도 위트 있는 삼행시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민주야 띄워드릴 테니까 소개를 해주세요. 자, 민생아 조금만 기다려줘. 주, 주권 재민의 대한민국을 위한 야, 야당에게 압승하는 추다르크. 자, 민주당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주인공은 박용진.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민주당 대선 주자 8명 중 6명만 살아남게 될 텐데요.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2.4%로 1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19.4%, 추미애 전 장관이 7.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문순, 양승조 지사와 김두관 의원은 오차 범위 내에서 마지막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될 듯한데요. 여야 지지층의 생각만 따로 떼어서 보겠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50.3%로,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5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야권의 경우에는 2위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의 격차가 여권보다 더 큽니다. 국민의힘 발로 이번 대선에서 새로 떠오른 쟁점이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인데요. 대선 주자 두 사람,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주장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이 맞장구 치고 나선 겁니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 만큼 이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사업 대부분이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유 전 의원은 4년 전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여가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있었는데도 젠더 갈등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유 전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 기존의 예산을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자라고 한 겁니다. 한국판 GI빌 제대 군인 지원을 하자는 건데요. 바로 당 내에서부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부터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젠더 갈등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결책이 정말 분노에 기반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만들어낸 해결책이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네, 여권에서도 즉각 반박이 나왔는데요. 역시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여가부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 폐지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가부 예산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 쓰자 이렇게 돼 있던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가부는 여가부의 일이 있다. 성평등 사회 구현 이것은 아직도 여전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편가르기식 분열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입니다. 어떤 좀 특정 그룹을 자꾸 나눠서 편가르기 하거나 또 한쪽 진영이 다른 진영에 대해서 분노를 조장하는 형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만. 네,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 대신 젠더 갈등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문제가 있으니 부처를 없애자는 무책임한 리더는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있는 제1야당이라면 폐지가 아닌 대안을 중심으로 놓고 말하기 바랍니다. 남녀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정치적 생명력을 지속하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망조입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가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치에 무관심하던 그룹의 새로운 표를 끌어들일지 아니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맞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내일부터 컷오프 투표,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공약 내홍. 민주당이 내일부터 컷오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들어가죠. 일요일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경선 선거인단 수가 35만 명을 넘었다는 거죠, 신채거? 네, 오늘이 선거인단 모집 나흘째인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단 수가
35만 3,9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흥행이 됐다 이렇게 상당히 고무된 모습인데요. 이 당원 대의원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또 국민과 일반 당원 등이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외에도 이 일반 투표권이 있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대의원 권리당원과 마찬가지로 1인 1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에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흥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후보 간의 난타전도 이어지고 좀 이제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흥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유 실장, 과거에는 어느 정도로 모집이 됐어요? 네, 지난번 대선이 2017년 때는 214만 명의 선거인단이 몰렸고요. 그중에 일반 국민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간소화했는데요.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은 지난 5일에 이번 선거인단 목표치는 2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좀 발견되고 있고 아마 이제 본 경선으로 가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지사가 전반적으로 몸을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평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요즘 순한 맛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게 더 힘세졌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곡의 무난 돌덩이였다가 흘러 강까지 왔더니 호박돌이 된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정책 언팩쇼에서 고른 민주야 삼행시에 약간 뼈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주인 국민이 나서서 야단치겠습니다.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도 많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 앞으로 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골라봤습니다. 박마꽃,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19.4%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17.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약간 오른 수치입니다. 이 지사는 블라인드 국민 면접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바지 발언 등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신중한 태도에 이낙연 대표가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바지 발언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민망한 발언이라면서 거친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대깨문 발언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이제 당 내에서 비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비판이 나왔죠. 네, 오늘은 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한 말인데요. 윤 의원은 야권에 먹잇감을 던져줘서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송 대표는 특정인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먹잇감을 던져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의 승패를 당원 탓으로 돌려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원만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당원과 지지층을 버리고 하는 건 선거를 치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라는 건 전 덧셈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송 대표의 이 대깨문 발언 사실 민주당에서는 금기시됐던 단어죠. 송 대표가 금기를 깨고 청와대 혹은 이른바 당내 강성 지지층과 각을 세우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던진 발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20대 청년 비서관이죠. 박성민 비서관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1급 비서관이죠. 박성민 비서관 임용에 대해서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는데요.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박 비서관을 감싸는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이 수석이 이 JTBC의 유튜브 콘텐츠죠. 밤샘 토크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보좌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보좌관 시험으로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의원이 마음에 들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정당의 보좌진 협회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왜 비서관을 그렇게 뽑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니들 뭐냐 도대체. 그럼 니들을 시험으로 뽑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1급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정무직 공무원이고 원래 시험을 통해 뽑는 자리가 아닌데
왜 똑같은 정무직 공무원인 상대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문제를 삼느냐 이런 비판인데요. 이 발언에 민주당 보좌진들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이른바 민보협 회장인 이동윤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마치 국회 모든 보좌진이 낙하산 집단인 듯 호도된 것 같아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보좌관은 의원님 마음에 드는 것도 평가라면서 서류 전형과 면접, 각 의원실별 평가와 국회 내외부의 평판조회 등 각종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국보협도 성명을 냈는데요. 의원 마음에 들면 보좌관한 시대는 이수석이 보좌관 하던 수십 년 전 이야기라면서 지금 보좌진은 대다수가 인턴부터 시작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커가는 시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보협은 청년비서관은 정무수석 산하인데 수석이 비서관 뒤치다거리나 하려니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반 아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아직도 본인이 정치평론가인 줄 아는데 본캐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과거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자 아까 류 실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그런 공방이 뜨겁잖아요.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고 또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재반박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함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은 성폭력 전문당이다 이러면서 논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페미니즘하고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그 당에서 여태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실상 지금 성폭력 전문당이 돼버렸는데 좀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보궐선거 쓴 그 예산이 얼마며 그래서 민주당은 좀 자중해 이 논의에서 빠지셨으면 좋겠다 싶고. 네, 하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과거 모든 부처가 남녀 평등을 실시하라는 차원에서 시한부로 만든 부서였다라면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지금 2030 여성과 4050 여성도 차별의 경험이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30들한테는 네. 여가부가 여성한테 특혜주는 부서가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우에 있어서 큰 차별이 없는데 왜 여성부만 따로 있어야 되냐. 물론 4050 이전 세대는 아직도 과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가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2030은 불필요한 부서, 특혜 부서가 되는 거죠. 네, 여가부 폐지 주장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여성들 안에서 세대 간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가부 폐지 이슈는 여야뿐 아니라 야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의 주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일부터 컷오프 투표,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공약 내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자강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선 주자들의 시각도 다양하죠. 관련된 내용을 박준우 마커의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투트랙, 전형적인 여의도 용어인데요. 보통 기사 보면 무슨 당 아니면 누구누구가 이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투트랙 대응 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 경로를 뜻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도 투트랙 전략인데요. 그럼 그 전략을 구사하는 건 누구고 무슨 일로 그러느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유인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건데요. 오늘 주민은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인사 4명의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그럼 먼저 당근을 쥔 이준석 대표부터 줌인하겠습니다. 저는 윤 총장이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윤 총장이 아무리 평소에 뭐 사회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하더라도 경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턱하고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이런 모습보다는 본인이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을 더 강하게 설득하는 것이 옳다. 윤 전 총장 최근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비판에 대해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을 두둔해주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윤 전 총장이 너무 준비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 넌지시 입당을 권유했는데요. 당내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의 합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원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지만 또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고 동조적인 눈빛으로 그 검증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주자에 비해서 불리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더라도 기존 당내 주자들에 비해서 경선에서 불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회유하는 건데요. 다만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로는 변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제때 버스를 못 타면 너만 손해니까 기회 있을 때 올라타라는 얘기겠죠. 그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타야 될 광역버스를 놓치고 그렇죠. 다음 정류장까지 택시로 쫓아가는 게 쉽진 않죠. 그러면 버스 한 대를 더 내주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런 버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놓치면은 어쨌든 다음 정류장까지 어쨌든 추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개인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일정표에 따라 가고 있는데 만약 그걸 추격해서 타시려면은 택시 기사분한테 좀 요청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빨리 좀 앞질러 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거는.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제3지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에 제때 들어올 것이란 이런 확신도 내비쳤는데요. 일찍 타서 유튜브를 보고 있든 출발 직전에 타든 타긴 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탠 사람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이준석계를 자처하고 있는 대선 주자죠.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윤 전 총장이 뜸을 들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입당할 텐데 이제 문제는 좀 우리 당의 덕만 본다. 우리 당에서 도움만 얻는다. 이거보다 자기가 도움 주는 것도 있다. 하는 거를 한두 달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당이 끌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끌어온 역할도 좀 하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해서 우리 당을 더 큰 야당으로 만드는 좀 그런 기여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맨입으로 입당할 수는 없으니 선물을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중도 지지층을 포섭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하의원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팬심을 드러냈다, 이런 점도 밝혔는데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 출마 선언한 그 당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좀 정치적으로 도와준 일이 있나 봐요. 윤 총장 힘들 때. 그래서 본인 힘들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제 팬이다. 저도 윤 총장님 존경하고 팬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조만간 한번 보자고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기자분들이 자꾸 언제 보냐고 전화와가지고 언제 볼까요 하니까 날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팬들의 마음은 자신이 제일 잘 안다는 걸까요? 일단 둘이서 팬미팅을 해보면 본심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이준석, 하태경 두 사람이 윤 전 총장에게 당근을 건넸다면 채찍을 꺼내든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저에게 없는 것은 흠이 없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이 붙어서 정권 교체에 초점을 흘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집권 여당이 노리는 것일 겁니다. 그럼 결국 자신은 흠이 없는 게 흠이라는 자신감일까요? 왠지 우리 복국장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군요. 그럼 흠이 많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킨 걸 텐데요. 직접 물어보니까 원 지사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걸 윤석열 강조하셨는데 야권 유력 주장인 윤 총장은 좀 흠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늘어놓고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벽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관리를 해왔었고요. 나 빼고 다라는 말이군요. 윤 전 총장만 콕
집어 흠이 많다고 하기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요. 채찍을 들긴 했지만 다소 조심스럽게 휘두르는 모습이죠. 정권 교체의 기반으로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강하시구나. 네, 그거를 느꼈고요. 뭐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거침없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만 정밀 타격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입니다. 윤 전 총장이 줄리 스캔들에 묶여 있다라고 직격했는데요. 윤 전 총장을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과 한데 묶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성추문과 불륜으로 위기를 겪은 사례를 거론한 건데요. 프리섹스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도 이런 스캔들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이죠. 특히 가족 검증도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장모 문제는 본인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그거는 윤 총장께서 검찰에 있을 때 최순실 박근혜를 조사하면서 경제 공동체의 이론을 했죠. 얘기했죠. 그게 공범이 돼버렸어요. 네. 또 이재용 박근혜 조사를 할 때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하자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뭐 조사해보면 뭐하냐 뻔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증거로 한 게 아니라 예. 일종의 보면 관심법이다 이네. 윤 전 총장도 결국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최순실,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공범이라고 했으면 윤석열과 장모도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진 셈입니다. 자,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둘러싼 4명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4명이 미리 입을 맞추고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냉온탕을 오가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국내임 윤석열 입당 회유 투트랙,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달래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위 구성을 오늘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 거네요,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준위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식 가동될 예정인데요. 어제 당 지도부는 경준위 구성안을 확정을 짓고 11명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오선인 서병수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각각 선임이 됐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당 대외협력위원장이죠. 권영세 의원, 또 당 전략기획부총장 성일종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외에서는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정양석 전 사무총장, 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경준위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의 소관인 경선 룰을 제외하고 실무 일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2단계 컷오프 구상을 밝혔죠? 네, 그 현재 범야권 대선 후보군이 14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2단계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경선 후보를 4명까지 추리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6명을 추리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우리 당 기준에서는 그것도 좀 많을 수 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명 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선을. 저희가 민주당 경선을 보면 9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8명인데요. 예. 그것도 사실 인원이 좀 많다. 밀도 있는 정책 토론이나 아니면 세밀한 어떤 대화를 위해서는 확실히 컷오프가 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경준위는 구성이 됐고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거리죠. 앞으로 이제 박마커가 속보 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의 당근과 채찍, 이준석 8월 말까지 입당 전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들이 경영계가 낸 수정안에 반발하며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앞서 노동계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1,440원을 제출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20% 정도 올린 금액입니다. 하지만 경영계 쪽에선 8,740원을 제시해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건데요. 이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 밖을 나간 겁니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의 곰 사육 농장에서 반달가 승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한 마리는 사살됐고 남은 한 마리는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남은 한 마리는 수색을 중단하고 사살 대신 포획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탈출한 곰이 시민을 공격할까 봐 불가피하게 사살했는데 동물보호단체가 강하게 항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남은 한 마리는 제보와 유인을 통해 생포하기로 하고 사육 농장 근처에 제보 현수막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여가부 폐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죠.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토론 배틀을 통해 이준석 후의 첫 대변인으로 선발된 20대 임승호 신인 대변인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 또 여야 정치권 소식 잘 정리해서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치 뉴스가 많으니까 잘 정리해서 갑시다. 네.